줌에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수선합니다, 사실은. 예, 다 이제 장례가 다 정리된 것 같고요. 예, 우리 필자가 13명인데 지금 현장에는 3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리고 온라인상에 지금 또 3분 계시고요. 지금부터 한국언론정보학회 그 가을치 학술대회 북토크 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이번에 학회 가을치 학술대회를 겨냥해서 그간 봄부터 시작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널리즘 머프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널리즘의 세계가 너무 좀 척박하죠, 그죠? 뭐 기레기라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에서 여러 가지 함의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고민해보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구자들이야 했겠지만 학계 차원에서 이렇게 이걸 진행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참에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획을 한번 했습니다. 이 기획 자체가 상당히 새로 이게 취임하시는 언론정보학회 학회장님의 어떤 뭐랄까요, 압박 뭐 이런 속에서 이루어졌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일단 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언론정보학회 차기 학회장님 인사 말씀도 전해 듣겠습니다. 저는 이 저널리즘 머프시스를 기획하고 같이 이 저술에 참여한 세종대학교의 임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 바로 옆에는 역시 이 챕터를 하나 쓰시고 상당히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네,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고, 예, 지금 그 소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렇죠. 한예종의 김동원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저랑 같이 또 상당히 또 실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서포트 해주시고 또 이 저널리즘 연구에서 상당히 또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길을 걷고 계신 협성대 박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인 북토크를 하기 전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언론정보학회에 새로 취임하시는 박선희 교수님의 어떤 인사 말씀을 전해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고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책이 나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왔고요. 마치 이렇게 별로 살펴보지 않았는데 아이가 쑥쑥 자라가지고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저로서는 약간 날로 먹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을 굉장히 잘 조직하시고 이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언론 수용자로서 이용자로서 굉장히 많은 위기 같은 것과 변화를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그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뉴스미디어로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언론들을 접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사유의 부재 이런 거를 지금 엄청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또 이용되는 부분에서 시민 영역에까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민주주의 이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그런 걸 좀 짚어주는 책이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선희 차기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그죠? 5시?
예, 4시 55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1시간하고 한 15분 정도, 예,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뭐 북토크니까 특별히 뭐 어떤 기술 발제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어차피 참여 각 챕터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뭐 이 본인이 쓰신 필자들이 지금 이제 세션 참가자로 이제 들어올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쓰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되고, 미처 또 그게 반영하지 못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책을 내고 나서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또 묶어서 보고 뭐 또 시장의 반응, 참고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 학회에서 이렇게 책을 묶어내면 사실 진짜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연구자, 그러니까 그 참가자들만 주로 보고 그 별로, 예, 그래 이제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예서 24라든가 이런 것들 모니터 해본 결과 꽤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소회라든가 느낌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맥시멈 1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는 지금 여기 그 필자분 중에 현장에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지금 실종된 사람들도 좀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순서대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거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산 조직, 그리고 이제 그 저널리스트, 그리고 이제 플랫폼, 그 다음에 수용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 순서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뭐 얘기하다 보면 꼭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그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참 제가 부러운 게 전부 다 마스크 안 쓰고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여기는 되게 좀 빡셉니다. 쉽게 말해서, 예, 숨도 쉬기 조금 힘들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1부의 그 전체적인 그 구도로도 좀 봐주시고 하셨던 광운대의 그 문상현 교수님께 일단 마스크가 아니라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렇게 모이셔서 현장에서 이렇게 붙어 계시는 건 또 뭡니까? 네. 예. 아니, 뭐,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뭐, 사실 저는 요번 작업하면서 제가 이렇게 신문산업이나 뭐, 저널리즘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문산업 자체에 이렇게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신문산업은 좀, 올드한 비즈니스 영역이어서 대부분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뉴미디어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신문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큰 이제 산업을 연구하신 분들도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셨었는데, 저도 뭐 사실 그런 연구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작업하면서 뭐 그것들을 좀 쭉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분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그리고 뒤에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시간적인 여유도 좀 없고, 그다음에 분량도 좀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루지 못했던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아깝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국의 얘기를 더 많이 해주기를 아마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원래 처음에 이제 집필 의도는 신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유지해 왔었던 모델이 이제는 진짜 위기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의식을 느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자체가 저널리즘의 위기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대안이나 이런 혁신 같은 것들의 움직임들이 좀 일찍부터 시작이 됐고요. 뭐 우리 이정환 대표님도 계속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에 구독자를 모으지 않는 방식으로 찾는 수익 모델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문이라는 게, 저널리즘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사로 말하는 비즈니스인데, 수익 다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업에서 일정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나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딴 데서 아무리 돈을 모아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정말 뭐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뭐 그걸 통해서 교차 보조의 방식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모델도 뭐 가능은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실험을 계속 해왔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저널리즘에서 사실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뉴욕타임스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뉴욕타임스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모델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이 컨텐츠,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어떤 그런 그 약간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적인 상황은 어쨌든 제가 뭐 그래서도 썼었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수익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상황이 결코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미 저널리즘의 위기는 뭐 훨씬 더 심화된 형태로 한국에서 최근에 뭐 한 10년 더 짧게 잡으면 뭐 세월호 이후에 저널리즘의 문제성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지적이나 뭐 내부의 학자들의 뭐 어떤 경고나 이런 문제의식들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나라 모든 신문사들한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 즉 수익이라든가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별 문제가 없는 게 모든 신문사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소위 조중동이라든가 일부 신문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왜곡이 이런 중첩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거, 한국의 어떤 그 신문 시장의 위기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어떤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비즈니스의 상대적인 안정성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즉 혁신이나 위기에 대한 대응의 그 뭐 우리가 많이 쓰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사실 그 부분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앞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신문 산업이 디지털 기술 등장 이후에 어떤 위기들을 겪고 있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위기들을 발생을 시켰고 그게 어떻게 혁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게 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제 글에 담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을 좀 치중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글의 뒷부분에서 살짝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었던,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비정상적인 이 일부 신문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고 그 안정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뭐 마약 같은 게 아니냐. 그죠? 이미 몸은 썩고 있는데 그 통증만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임시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후속 작업 때 좀 더 드러낼 수 있게, 도대체 왜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지탱하고 있나. 제가 썼었던 약간 정치적인 방식 혹은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의 어떤 그런 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후속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환 선생님이나
다른 저널리즘 전공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언론재능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저널리즘 연구자들이 사실 한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많이 언급들을 하셔서, 다만 이제 그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널리즘 자체의 어떤 위기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조금 더 완결적인, 제 챕터가 완결적인 형태를 갖지 않을까라는 좀 뭐 아쉬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이 어쨌든 조금 미완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독자들께서 하시겠죠. 예. 네, 뭐 제 얘기는 이 정도, 일단 짧게는 뭐 소회를 말씀드리는 걸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획을 할 때, 오늘 아마 용어법상 뭐 기레기라는 말을 뭐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책을 기획할 때 이제 기레기의 정치 경제학 또는 뭐 저널리즘 위기의 정치 경제학, 이것으로부터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문상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신문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 위기와 그리고 이제 저널리즘 위기, 이 부분들이 사실 뭐 기레기라는 말이 그 기자 자체의 문제, 이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어떤 생산 조직에 있어서 구조적인 어떤 그것을 그렇게밖에 발현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어떤 가정이었던 거죠. 사실 이제 돌이켜 보면 뭐 뒤에서도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기성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즈니스가 꽤 잘 되던 것에서 이게 사실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제휴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들은 없던 그 수익 모델에서 이제 수익 모델, 거기에 저 포털에 그 포털 시장에 들어가면 감과 동시에 시장이 하나에 확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이 두 개가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 두 개가 좀 독특하게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잘해 주셨고요. 예, 이어서 바로 제가 뭐 말씀을 길게 드릴 건 없고, 바로 이어서 오늘 바로 옆에 계신 박영흠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 필진 선생님들 모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책에 있는 내용을 뭐 다시 얘기하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못 다뤘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언론사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뭐 쓰면서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거는, 언론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양날의 칼이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책에 제가 쓴 챕터에서 언론사 조직이 기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 내용에서 충분히 강조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언론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이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내용이 많이 강조되었지만은, 사실은 저는 쓰면서 언론사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주 짧게 서술하기는 했지만, 이 책의 성격상 잘 맞지 않아서 짧게 다루긴 했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강조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전통적 언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핵심은 저는 게이트키핑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하는 게이트키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것이
뉴미디어 언론과 전통적 언론을 명확히 구분해주는 차별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저널리스트가 대단히 큰 일탈을 하거나 또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언론사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게이트키핑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디지털 이후의 변화인 것 같고, 디지털에서 그 포털에 빨리 뉴스를 송고하기 위해서 아예 그 게이트키핑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상태에서 기사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전통적 언론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버리는 거의 자살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포털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그것이 또 불가피하거나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언론이 어떤 독자들에게, 구독자들에게 어떤 충분한 효율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사 조직이 갖고 있는 양면적 속성에서 좀 장점, 필요성을 극대화하고 단점, 문제점을 좀 이렇게 적절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더 모색되었으면은 아마 그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만 말씀하시고 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거는 해냈어라는 거는 예,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아주 잘 이렇게 흥미롭게 저도 읽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에서 저는 관행이라는 말이 그죠? 상당히 이 작업 전체를 같이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행이라는 이름, 그 관행이 사실은 기자가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 직업적인 어떤 행위, 그죠? 행동의 어떤 기준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새롭게 뭐 혁신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상당히 이 관행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생산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니까요. 아주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주셨고요. 예,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디지털 뉴스룸과 언론의 가치 변화, 김동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는데, 사실 그 전에 예담입니다만 그 원고를 참 늦게 주셔가지고 이거 버리고 가야 되나 이거 버리고 갈까 하는 그날 밤에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근데 딱 온 원고를 보니까 역시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떤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예, 김동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뒤끝 이렇게 마음껏 풀어대는 자리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도 박영훈 교수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그 때문에. 제가 김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 공개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고, 지난번에 다른 토론회를 갔는데 박영훈 선생님하고 이경환 선생님이 앞에서 저와 밥을 드시면서 김동원 선생님 때문에 지금 책이 못 나오고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죄송하고요. 저도 많이 걱정이 됐던 게 다루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뉴스룸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문제들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고를 너무 늦게 넘긴 다음에 계속 박영훈 박사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쓴 분야가 어디 중첩되는 것이 있거나 겹치거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박영훈 박사님은 다른 문제로 그때 신경 쓰시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근데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가 좀 봤던 좀 신비로운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세상을 떴을 때 네이버의 채널로 입점해 있는 부산일보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탑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구두를 만들던 구두 수제
그 공이 부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산에 있는 소식을 갖다가 이건희 사망 기사와 같이 어떻게 묶었는가를 보여준 사례였는데 여기 심석태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어저께 제가 지역 언론과 이 포털 문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신문들이 네이버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는 전국 독자들을 보고서 기사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역의 관점을 갖다가 지역의 소식을 전국의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민과의 소통보다 전국 시청자들, 전국에 있는 이용자들과의 트래픽을 먼저 우선하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들었던 건 뭐냐면은 몇 주 전인가 실렸던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에서 야간 노동자들의 부고를 쭉 묶어가지고 인터넷 그 지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면이 더 흥미로웠던 거는 단순히 신문 지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울신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거는 사람들은 서울신문 일면을 굉장히 칭찬을 했지만 실제로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를 하고 글을 쓴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디지털 노동자들이 또 힘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포털 트래픽에 집중하고 있는 뉴스룸과 그리고 스스로 자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디지털 분야에 수많은 프로그래머, 개발자, 디자이너들 그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뉴스룸에 있는 그 노동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책을 받아서 쭉 읽어보니까 일단은 아주 제가 언급 안 한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은 선생님이 써주신 글에는 도리어 이 조직 안에서 뉴스룸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왜 조직이 필요한가 얘기해 주셨고 또 제가 자칫 쓰면서 워싱턴 포스트의 아크라든가 뭐 CMS의 종속된 노동의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 문제에서 제가 자칫 테크놀로지를 놓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걸 이경환 선생님이 그 뉴노멀 시대의 저널리즘 산업과 테크놀로지의 동학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테크놀로지 문제를 많이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행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그 뉴스룸에 대한 문제가 행여나 독자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불신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건 이봉현 선생님이 지금 현재 한겨레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책무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식의 독자들과의 발견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충을 해주셔가지고 마치 서로 짠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각자의 글들이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동안 봤던 제 경험 중에서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한 1년 정도 모 방송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유튜브 생중계를 많이 하고 유튜브 클립을 많이 냅니다. 근데 그 유튜브 클립하러 생중계를 하는 그 인력들이 대부분 다 그 단기 계약직들이었죠. 계약직들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방송이 본방이 나가게 되면은 본방 파일을 받아가지고 광고 끊고 중간에 저작권 침해되는 거 끊은 다음에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는 그 인력들은 마치 PC방과 같은 작은 방에서 조금 칸에 앉아가지고 편집 작업을 하고 시간대별로 할당되는 그런 클립스를 채우고 있는 광경이 가장 기억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뉴욕타임스 혁신 보고서 한참 유행할 때였고 새로운 시기에 뭐 이제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그 장면 때문에 이후에 또 몇몇 신문사의 디지털 뉴스룸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그 뉴스룸의 층위를 세 개로 나눴을 때 어떠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콘텐츠 층위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의 조직과 노동의 층위 그리고 이것들이 베이스를 기반을 두고 있는 CMS라든가 오디언스 분석을 위한 테크놀로지 인프라의 부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그 콘텐츠와 테크놀로지 인프라에만 집중해 온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 안에서 사이에 있는 노동이라든가 조직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명하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요. 몇몇 제가 현장에서 본 것도 있었고 또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자문을 해준 분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큰 변화기고 새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아까 문상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과연 뉴스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 될 수 있을까? 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부분을 봤는데요. 농업의 시장화가 가능한가라는 말이었어요. 자, 농산물이 과연 그게 상품으로서 시장화가 가능한가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일 미국이라든가 그런 중국과 같이 대토지를 가지고 있고 큰 기계와 테크놀로지 투입을 해서 충분한 자본의 회전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면 가능하겠지만은 한국 같은 곳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게 뉴욕타임스라든가 외국과 한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유료화 모델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끊임없이 디지털 노동자들을 희생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단기로 하면서 끊고 가는 이러한 방식이 바람직한가? 우리가 그래서 그 책에서는 한국 농업의 위기라고 하는 거를 시장화의 한계에 부딪혔고, 따라서 지금 식량 위기라는 것과 결부시켰을 때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비시장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의 고민도 뭐냐면 지금 뉴스 콘텐츠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혁신이라든가 또는 뭐 플랫폼 중심으로 그런 상품으로서만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계속 떠올랐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라도 이후에 이런 디지털 뉴스룸 또는 디지털 노동에 대한 분화 과정들을 좀 계속해서 추적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계속 추적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이렇게 뭔가 말이라도 해놔야 그 다음에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역시 그 자신에게 온 화살은 이제 타인을 칭찬함으로써 예, 아주 뭐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동원 박사님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첫 출발점으로 이제 이 물질성을 가지고 화두를 잡은 게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것이 많은 부분들을 좀 뭐랄까 지금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들을 아주 간명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하고요. 이어서 이제 1부 이렇게 뭐 시간이 꽤 좀 지났습니다. 1부 끝낼 만큼 시간이 지났고 생산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맞춰보고요. 바로 이어서 저널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정환 미디어오늘 발행인경 편집인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면에는 사람이 없네요. 사회자님, 제가 4시 지금 조금 있다가 지금 자리를 좀 비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봉현 선생님도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심석태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도 될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심석태 교수님께 들리시나요? 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시는지요, 제 목소리가? 예. 방금 유경환 선생님께서 4시에 자리 뜨셔야 된다고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유경환 선생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셨는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유 선생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다 오셨네요. 네, 시간이 지금 또 이정환 대표 왔는데, 이정환 선생님 얘기를 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답을 안 주시네요, 우리 진행자께서. 예, 지금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냥 유현 선생님이 먼저 하시고 뜨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심 선생님 좀 계실 수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예, 유경 선생님 먼저 하십시오. 예, 제가 뭐 임의로 이렇게 순서를 조정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교수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먼저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지금 갑자기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제가 지금 4시 20분 이제 발표가 다른 데서 또 있어서, 우리 심석태 교수님 토론하고 오신 사컴에서 저도 발표를 하러 가야 됩니다. 예, 원래는 오늘 제가 이제 참석을 했으면 이제 참석하고 바로 막 이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줌으로 하는 거라 오히려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제가 여기 참여하게 됐고요. 일단 기획을 저희 박영흠 총무이사님하고 임종수 교수님하고 이제 저하고 사실 셋이 기획을 했는데, 앞에 부분은 참여를 좀 했는데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박영흠 교수님께서 거의 모든 일을 다 떠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예. 제 카메라가 안 나오네요.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9장을 맡았는데, 뉴 노멀 시대의 저널리즘 산업과 테크놀로지의 동학이라, 원래 이 제목이
뉴 노멀 시대의 테크놀로지 정치경제학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아무리 쓰다 보니까 이게 정치경제학적인 설명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고 제가 이 챕터에서 쓰고자 했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 뉴 노멀 시대가 왔는데 뉴 노멀 시대에 필요한 왜 뉴 노멀 시대의 저널리즘을 얘기하나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유행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이렇게 뒤져보려고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산업과 연관된 산업적인 표준, 그러니까 스탠다드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라 그러면은 저널리즘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인가? 사실 그건 아닐 텐데 이 뉴 노멀 시대라고 하면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이 경제 위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경제적인 표준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널리즘 산업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테크놀로지다 해서 뉴 노멀 시대의 저널리즘 산업과 테크놀로지의 동학이라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웃겨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자학하는 걸 수도 있는데 뉴 노멀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노멀이 너무 부재하고 한 상황이다. 그래서 노멀이 부재한 상황에서 뉴 노멀을 얘기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없던 노멀을 이제 좀 만들자는 의미의 이 뉴 노멀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거 계속 쓰다 보니까 오늘 좀 아쉬운 점을 막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딱 쓰고 나서 저는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잘 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김동원 박사님 원고 달라고 마지막에 주셨는데 딱 보고 저랑 겹치네. 그래서 근데 김동원 박사님께 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크 얘기랑 이런 거 좀 다 빼버릴 것 같은 순간 살짝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초점을 맞춘 거는 테크놀로지 일단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아까 뉴스 콘텐츠가 상품이냐 말씀하셨는데 아닐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라는 거를 하나의 좀 의도적으로 이제 좀 조정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주의를 덜 기울이거나 아니면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 떼내서 그냥 현실을 있는 상황에서 직시하자 해보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뉴스 컨텐츠라는 게 작동하는 이 시장에서 도대체 이 뉴스 컨텐츠가 어떠한 원리로 좀 판매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좀 조건을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시한 게 신뢰였고요. 이제 신뢰를 파는 기업인데 뉴스는 이게 언론사는 신뢰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모든 뉴스 조직에서 뉴스 컨텐츠를 파는 뉴스미디어에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뒷부분에 가서 이제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워싱턴 포스트가 좀 일종의 성공 모델, 롤 모델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물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올해 이제 아크를 도입했는데 아크 시스템 도입을 했는데 한 석 달인가 지나고 지난달인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기자분들은 이 아크 시스템 때문에 죽으려고 한대요. 좀 너무 불평분만이 이제 좀 가득한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 페이지 뷰랑 이제 클릭 조회수랑 뭔가 이제 산업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대요. 뭐 그게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평균 한 10% 이상 페이지 뷰가 좀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좀 가시적으로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시장주의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하고 사실 다른 이제 뭐 조선일보나 다른 이제 언론사들하고 좀 다른 게 뭐 경영자가 이제 뭐 뉴스 편집이나 뭐 편집 과정 관여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이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면서 해놓은 그 기술적인 어떤 혁신들 이런 게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게 기술을 이 좀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그런 이 언론 조직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다 거의. 이제 그 역할을 그럼 누가 하고 있느냐? 우습게도 이제 네이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이제 스미스라는 미디어 스튜디오 시스템을 만드는 여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편집, 가공, 생산 다 하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이 기사의 생산과 유통과 뭔가 비즈니스 관련된 걸 이제 거기서 다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네이버 안에 완전히 락인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테크놀로지를 그럼 누가 이제 이 독점하느냐, 누가 그 테크놀로지를 의 혁신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언론이 좀 더 우울할 수가 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어뷰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기레기나 이런 그 부정적인 이 화법들이 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기자 개인에게 좀 책임 전가시키는 굉장히 불온한 화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잘 썼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는데 받아보고 나서 제 글을 좀 조용히 삭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뻔하다가 그냥 실려버렸네요. 네. 다른 선생님들 글은 제가 감히 뭐 총평은 못 드리겠고요.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네,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자화자찬하니까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총 사회자 12개죠, 그죠? 소리가 안 들리세요. 글이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자께서 음소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말했던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쓴 포탈과도 연결되고 기술과도 연결되고, 그죠? 생산 조직, 저널리스트, 심지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뉴스 수용자까지 상당히 이렇게 겹쳐지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뭔가 좀 다시 한번 뭉친다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 새로운 뭔가 진짜 참신한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획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아까 불렀는데 이게 자리에 없더라고요. 이정환 온 미디어 오늘 발행인 편집인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임종수 쌤하고 박영수 쌤 덕분에 정말 좋은 책이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미디어라면 우리가 더 많은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고 토론을 끌어내고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만드는 그런 시도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 책의 저널리즘 먹보지스의 메시지를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책도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책에 못 담은 이야기들을 잠깐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언론개혁이라는 단어가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만큼이나 혼란스럽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변죽만 올리고 있거나 과연 이런 식으로 개혁이 가능할까, 도대체 개혁이라는 게 언론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도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아마 제 원고 부분에서는 결국 저널리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공허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만으로 될까? 책에 여러 선생님들이 나눠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처럼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있고 자본과의 결탁하고 있고 플랫폼이 종속되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를 두고 우리가 저널리즘 본질을 충실하면 다시 저널리즘 생태계가 복원되고 다시 잘 팔리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건 이제 구독 모델, 구독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쓰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많은 언론사들이 구독 모델로 옮겨가고 있는데 한국은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국의 언론사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좋은 기사를 써도 잘 읽히지 않는다라는 무력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아크 이야기도 했지만 언론사 조직 내에 어떤 성과 지표라는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기사를 잘 쓰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우리 언론사 조직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애초에 좋은 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합의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트래픽이 잘 나오는 기사가 좋은 기사인가. 아까 서울신문 일면 기사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기사지만 그런 기사는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로서의 좋은 기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어떤 기사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하는 공동의 목표나 방향 같은 게 있는가. 당연히 좋은 기사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목표가 있지. 그런 조직 안에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모델 이야기를 하면 좋은 콘텐츠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콘텐츠를 잘 팔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일단 문제의식이라면 한때 막 버즈피드 같은 이제 뉴미디어들이 나타났을 때는 공유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한 콘텐츠가 정말 좋은 콘텐츠고 그런 콘텐츠들이 힘을 갖게 된다라는 때가 있었죠. 근데 버즈피드나 그런 언론사들 다 이제 힘이 빠졌고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성공하고 있는 건 돈을 낼 만한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다. 사람들에게 지갑을 열게 만든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다라는 또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저는 혼란스럽긴 한데요. 사람들이 진짜 좋은 뉴스에 돈을 내더라라는 경험과 어떤 학습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갑을 내서 돈을 내고 결제를 한다는 건 그 콘텐츠에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당히 잘 팔리는 뉴스, 적당히 선정적이고 재미있는 뉴스에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거든요. 정말 좋은 뉴스, 우리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정말 좋은 뉴스에 사람들이 후원한 성격으로 돈을 내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라는 거죠. 야, 이런 게 왜 한국에서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일단 하고요. 언론개혁 이야기로 돌아가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허한 구호가 너무 많고요. 언론 전반에 냉소와 불신을 부추기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고 언론은 다 썩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과연 그 순간 우리가 의존할 것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의 베스트글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돌아다니는 받은 글 찌라시밖에 없는데 정말 좋은 뉴스를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좋은 뉴스를 더 많이 만들고 사회적으로 진짜 저널리즘이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과연 그런 논의가 언론개혁 논의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구현하자는 말만큼이나 언론개혁이라는 말이 그냥 울림이 없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 그런 논의들, 정정부 보도를 원래 기사만큼 같은 크기로 내보내자 그런 논의들도 나오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진짜 나쁜 보도는 징벌적 손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과연 그렇다고 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근절할 수 있는가? 정정 보도를 원고지 20배로 했으면 원래 기사 20배면 정정 보도 20배야 돼야 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무슨 효용성이 있겠으며 그게 이해는 이 눈에는 이 눈처럼 이렇게 정서적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가? 검찰 기자실을 폐쇄하자, 출입 제재를 없애자라는 등등의 이야기도 있는데 대부분 다 감정적인 논의들이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사장 퇴진을 외쳤던 게 겨우 3년 전이에요. 김장겸 사장이 물러난 게 2007년 11월이더라고요. 과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왜 언론은 이 모양인가? MBN 최근에 이제 영업정지 당했는데 MBN을 과연 퇴출시키면 갑자기 청정 언론이 되는가? 예를 들면 TV조선이나 한두 개 정도 더 정편을 퇴출시키고 물론 당연히 정편 특혜 없애야 되고요. 정편의 문제 애초에 태생부터 문제였던 정편의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다만
방통위에 정치인들이 가서 앉아 있고 지금 정권에 손을 대겠다는 것도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개혁 논의들, 일련의 언론개혁 논의들 중에 근본적으로 이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널리즘을 강화시키는 그런 논의가 과연 얼마 있는가. 기레기들을 퇴출시키면 청정 언론의 실리가 알리고 퀄리티 저널리즘이 갑자기 꽃을 피울 것인가. 몇 년 전에 5인 미만 언론사들 퇴출하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법이 통과됐고 헌재까지 가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리고 무슨 지역 언론들이 뭐 맨날 어뷰징한다 그런 얘기들 하지만 지역 언론이나 뭐 큰 신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근데 언론개혁 논의들의 상당 부분은 저런 기레기들을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자, 뭐 퇴출시켜버리자, 뭐 징벌적 선배로 뭐 이렇게 아예 뭐 싹을 뽑아버리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로 사실 그런 논의들로 언론개혁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무력감이 듭니다. 정말 서글픈 이야기인데요. 언론이 바뀌지 않는 건 바뀌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제 책에 제 원고에 썼었는데요. 독자가 없어도 신뢰가 수락해도 영향력을 잃어도 아직 광고 시장이 살아있고 협찬 후원도 남아있고 신문 시장의 파이는 그럭저럭 남아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수천억 적자가 나도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기업들이 신문사를 먹여 살리고 있고요. 어차피 광고 효과를 보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유무역이 결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들이 저널리스트로서 열정이나 사명감이 없어서 이렇게 지루하고 뻔하고 저널리즘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기자들도 뭔가 계속 바뀌고 뭔가를 더 좋은 기사를 쓰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나간 기사들 어떤 기사가 왜 우리는 이거 안 썼어? 라고 물어보면 늘 데스크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모든 국민들을 위한 모든 뉴스를 다 다뤄야 되는 그런 종합일간지 함정에 많은 언론사들이 빠져있다. 이런 뭔가 그 조직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조직의 성과 동기, 성과 지표에 대한 그런 가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언론이 갑자기 추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뭐 저널리스트의 책무와 윤리를 망각해서가 아니라 다운표 저널리즘도 늘 그랬던 것 같고요. 물론 포털 때문에 뭐 선정성이나 제목 낚시가 심해진 것 같지만 사실 언론사 전체를 보면 사실 그건 또 일부인 거고 여전히 대부분 기자들은 그런 제목 낚시나 그쪽하고 관계없는 그런 기자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포털 탓을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언론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고 독자들의 어떤 요구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걸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만들어도 됐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그럴 때가 아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독 경제 모델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질적 혁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언론은 애초에 박수받는 직업이 아니지만 가치, 범주, 환경이 달라졌는데 높아진 기대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질적 혁신을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사회적으로 기레기 퇴출 논의로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망할지언정 저널리즘의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장의 기자들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독자들의 선의 그리고 우리 모두 합의하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또 갈망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기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저널리스트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을 변화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이제 구독 경제로의 전환이라든가 어떤 그런 뉴스 소비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디어 오늘이니까 미디어 전문지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거에 대한 뭐 생산 조직의 문제, 저널 기자의 문제, 뭐 사회자께서도 마이크를 안 켜신 것 같은데.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언론 개혁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저도 사실은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어디 토론에 가서 언론 개혁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과연 지금 시대에 언론 개혁이라는 게 맞는 말일까? 언론 구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기
플로어에 계신 현장 플로어는 아닙니다만 줌상의 플로어에 계신 분, 언론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와 계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론 개혁과 지금의 언론 개혁은 분명히 개혁의 대상이라면 상당히 뭔가 이렇게 그죠? 우리 예전에 90년대나 그죠? 그때 했던 거랑 상당히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널리스트와 언론사의 어떤 지금 현재 관행에 젖어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개혁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봉현 한겨레 저널리즘 연구실장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못할 것 같고요. 넘어가고요. 역시 이 언론 현장에서 오랫동안 몸담으시면서 실제로 이제 이 뉴스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제 이 최근에 이제 학교로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의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적 관점에서 사실 확인의 관행과 투명성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세명대로 자리를 옮기신 심석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두 번 나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네네. 공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줌으로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은 발표하실 때 본인의 스피커를 꺼주세요. 예, 스피커를 켜놓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다시 또 마이크로 들어가서 에코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발표하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커,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꺼주시고 마이크는 대신 켜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에 지금 있는 심석태입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현업에서 제일 오래 이봉현 선배가 안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박영은 선생님한테서 제안을 받고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고민했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기레기라고 하는 용어가 확산되는 데 내가 조금이라도 개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저는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분명했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만, 언론을 블레임하는 것으로 언론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들이 모두 다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냐, 그러면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윤리와 비판받는 사람들의 윤리를 비교했을 때 꼭 비판하는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사회 속에 지금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happen to be 더 훌륭한 사람이거나, 물론 우리 이정환 선생님처럼 미디어 비평하시는 쪽은 좀 다릅니다만,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도덕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거나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있거나,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에 기능적으로 소비자로서 마땅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언론 혐오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글 쓰면서 그 부분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실 확인 관행과 투명성의 윤리라고 하는 챕터를 제가 맡았는데, 사실 이건 제가 후배들한테, 현장에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어떤 고언이랄까, 이런 측면이기도 하고, 또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언론을 보는 분들, 언론 소비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측면, 언론한테 사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측면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사실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하면 그 사실이 불리하면,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부담스러우면 그 전체를 어떤 의도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넣어서 매도해버린다는 거죠. 비판해버리고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언론하고 소비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가교 역할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저는 여기 이 방에 모이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이정환 대표나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을
우리 뉴스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주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언론 자체의 문제를 비판하고 고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언론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언론에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문제를 들춰내는 데는 우리가 많이 했지만, 많은 역할을 했지만, 언론을 어떻게 제대로 소비할 것인지, 언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당신들한테 불편할 수 있다. 당신한테 불편한 사실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제대로 전달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맡은 챕터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언론 자체에 대해서는 대신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의 비극. 이 땅을 우리 몇 명이 조화롭게 먹고 사는 땅이다라고 서로 정확하게 나눠 놓으면 자기가 관리하면서 일정하게 내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더 비옥한 땅으로 만들까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거기서 수확물을 가져갈 텐데, 당장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 내가 여기 이 과실을 남겨놓고 가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볼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소비와 생산, 수확이 약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사실 이제 프로퍼티, 그 재산법 할 때 많이 다루는 개념인데, 근데 실제로 이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영역들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 언론에서 왜 자꾸 아닌 길인 줄 알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느냐.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던 어뷰징이라든지 또 좋지 않은 기사들을 그냥 해서 우선 조회수를 높여보자고 한다든지, 그건 단적으로 아까 박영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사를 만들어서 올려봐야 지금 소비가 안 되는 엄연한 또 현실이 있다는 거죠. 소비자의 이중성. 김동훈 박사도 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의 이중성. 한쪽으로는 퀄리티 있는 저널리즘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클릭을 하는 콘텐츠는 그렇지 않은 문제. 그리고 실제로는 말로는 언론 개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어떤 언론이 가교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기와 유대를 갖는 그런 영역이를 나하고 같은 동지기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한국 언론 시장의 어떤 황폐화 내지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한쪽은 약탈적이고 한쪽은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는, 원칙이 잡히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 책 의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담기는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책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고집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시느라고 우리 인동 선생님하고 박영 선생님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낸 챕터가, 제가 쓴 챕터가 혹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봐서 소비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언론의 어떤 사실 보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론 자유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이 세상에 언론이 저 모양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언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조금씩 더 힘을 모아주고 시장을 좀 이렇게 건전하게 회생시키는데 기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언론 현장에 최근까지 계시다가 지금 학교에 최근에 옮기시긴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투영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통화도 몇 번 하면서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발표 순서와 참여를 보면, 이 플랫폼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수용자가 남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유경환 선생님께서 플랫폼 쪽에 하나 하셨고, 그리고는 지금 그 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빼면은 저랑 허현출 교수님 지금 딱 2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지금 적당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파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를 이렇게 제가 평소에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글 쓰는 글들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포털에 꽂혀 있다. 그는 벌써 한 거의 17, 8년 가까이 되죠. 제가 2002년, 2003년부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제목도 체류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공유지의 비극도
또 말씀하셨는데 포털이 어떻게 보면 전체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또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저널리즘의 뉴스의 전체 그 뭐랄까 편집을 담당하는 그죠? 그래서 메타 편집장 같은 느낌을 많이 주죠. 그래서 앞서 뭐 이 좋은 기사를 써도 안 본다 뭐 이런 그거는 뭐 수용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것을 편집하는 편집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저기 뭐야 저 포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포털이 다 뉴스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포털로만 집중시켜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의 플랫폼도 여전히 살아있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특히나 제가 체류 경제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그러니까 쇼핑하는 곳에 가면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가면 거기에 최대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그 오랜 시간 머물다 보면 여러 가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 관광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 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포털에 있어서 뉴스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봐요. 초기에는 뉴스가 가장 강력하게 포털로 사람들 유인할 수 있는 체류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였다.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 서서히 이제 그 네이버나 뭐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만큼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 글에서는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하나의 국면이 그러니까 이제 포털의 뉴스를 다루고 그리고 신문사나 방송국 언론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티클레이션 되고 있는가를 세 국면에 대해서 다뤘는데 마지막 국면 같은 경우 지금 현재의 국면이고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해 있는 거기에 다른 어떤 뉴스를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메타 편집장적인 걸 한다고 왜냐하면 뭔가 거기에 오늘 하루 중요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뉴스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기준이 다 포털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포털이죠. 왜 그걸 놓쳤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개별 편집 데스킹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기성신문하고 신생신문이 좀 다른 거죠. 앞서 이제 모두 발언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성신문은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뭐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 영향력도 그렇고요.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그 시장이 축소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신생 매체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탑에서 그러니까 다운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거꾸로 신생 그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포털이 제휴 매체가 되는 순간 쉽게 말해서 몸값이 확 올라가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포털 제휴가 되는 순간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몇 억 매물이 되는 거죠. 그 제휴도 마치 상장을 하는 것처럼 포털이 상장을 하는 셈이죠. 그 두 사이에 지금 포털이 있고 이것이 이제 플랫폼 논리, 포털의 플랫폼 논리에 입각해서 체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기성신문은 영향력 면에서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생신문은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신생신문이 지금 끊임없이 저는 아까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여러 이제 미국 케이스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A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M&A라든가 서로 어떤 전략적 제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한 게 없어요. 다 포털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포털이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그 플랫폼 안에서 그 안에서 영향력 또는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의 어떤 뭐 공유주의 비극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단계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의 저널리즘은 왜 지금의 기자들은 이렇게밖에 글을 안 쓰느냐에 대한 것이 기자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언론사의 어떤 편파성 뭐 언론사는 뭐 과거도 편파적이었다면 지금도 편파적인 것일 것이고요. 기자가 과거에 양질이었다면 지금도 양질일 것이고 과거에 질적으로 낮았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그런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문 어떤 저널리즘 시대의 기획 뉴스들도 꽤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획 뉴스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왜 너희들은 그런 기사만 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예전에 저널리즘이 뭐 정치 논리라든가 경제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면 지금 플랫폼 논리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저널리즘 위기의 어떤 그 중요한 모티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고 제가 또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하는 사이에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곧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우리 저기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저 신준철 허윤철 박사님 마지막 하시고요. 그 사이에 지금 현장에 유영민 인제대 교수님께서 와 계신데 짧게 발언을 늦게 왔기 때문에 긴 시간은 못 드립니다. 유영민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이어서 허윤철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찐 공동 저자 유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옆에 세션을 지금 실무적인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따가 잠깐 여기 플로어에서 이제 선생님들 이 책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고 계신데, 너무 현장이 조금 좀 비어 있는 좀 마음이 좀 들어서 플로어에라도 앉아 있자라고 해서 잠깐 넘어왔는데, 임종수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한 말씀을 시키니까 또 뭔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고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색깔의 어떤 문제의식을 보여주셨다고 보고요. 저는 뭐 길게 제가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약간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미국의 프래그마티스트 리차드 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진리나 진실이 있으면 다른 무언가 것들이 다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분은 좀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다양하고 풍부한 것들이 있으면 그 속에서 뭔가 더 나은 것들이 발견되고 찾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당장은 좀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견디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이나 어떤 우리 사회적 진실의 추구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그게 우리들을 또 어떤 강박으로 몰고 가는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조금 에디터 분들이 좀 읽으시기에는 이런 얘기를 막 써놓다니 이렇게 좀 들리실 부분들, 그런 느낌을 저도 안으면서 이렇게 그냥 좀 몇 가지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런 다양한 어떤 저널리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수록 저널리즘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들의 자아를 더 서로 연대시키면서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사회의 제도이자 문화로 성숙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저자 필진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짧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당히 긴 시간 기다렸는데요. 우리 수용자 측면에서 사실 이런 뭐 기획이나 이런 담론들이 수용자들이 뭐 결코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용자 측면에서 또 사실 나머지 두 분도 더 계신데 지금 좀 오늘 참여가 힘들어서 부산대에 계신 허윤철 교수님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마이크를 허윤철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허윤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북 챕터를 두 번째 써보는 건데요.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한 거는 이제 마감 시간을 저는 정확하게 12시를 지켰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책이 나오고 나니까 조금 일단은 기쁜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김동원 교수님처럼 조금 길게 썼으면은
좀 더 잘 썼을 텐데 이런 생각도 조금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이건 뭐 변명이보다는 제가 이제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거를 썼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챕터는 허위 조작 정보와 뉴스 리터러시인데요. 그 챕터는 일단 올해 여름에 제가 발표한 논문이 뉴스 리터러시가 가짜 뉴스의 영향력 지각과 규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가짜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규제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를 제3자 효과 연구의 틀에서 다룬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가짜 뉴스에 대한 찬성 태도가 커진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규제 대안으로 등장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자칫 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고양하는 대신에 제3자에 대한 우려수를 높여서 이 규제에 대한 지지 태도를 강화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가짜 뉴스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력보다는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한 과잉 우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가짜 뉴스의 범위 인식을 조절 변인으로 해서 가짜 뉴스 범위를 이렇게 좁게 설정할 때와 넓게 설정할 때 이제 제3자 효과와 규제 태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신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아마도 제가 이 책의 한 챕터에 합류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허위 조작 정보와 뉴스 리터러시라는 주제를 받고 나니까 또 새롭게 고민을 시작해야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고민을 사실은 좀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일들과 하면서 좀 고민을 이제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고민이 좀 짧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뉴스 리터러시 강화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어렵더라도 더 본질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일단은 이제 강조해야겠다. 그거를 이제 결말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규제 중심의 접근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뭐 팩트 체크라든지 자율 규제 식의 이제 접근의 한계 같은 것들을 좀 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쓰려고 하여튼 그 글을 썼습니다. 근데 결국 쓰다 보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허위 조작 정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한 주체가 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거나 뭐 막아낼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의 완벽한 치료제나 그 만병통치약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 뭐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에 좀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스피커를 제가 끄고 지금 이어폰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일단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단 구체적인 설명은 좀 뭐 시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일단 책 결론 부분에서 일단 제가 탈진실 시대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5가지 제언을 했는데요. 제가 쓴 북 챕터에 대한 소개를 제가 이제 어떤 5가지 제언을 했는가를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언은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허위 조작 정보 문제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현상이고 항상 해결이 어려운 문제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과잉 우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규제에 의존하여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가 단순히 그것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탈진실이라는 개념의 부상이 역설적으로 그 대중의 진실에 대한 열망이나 그 기대가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제 탈진실은 논의거리조차 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진실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 진실을 뭐 모두 하찮게 여기고 그러한 세상에 이제 적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개인이 진실의 옹호자가 되어서 이런 이제 탈진실이라는 이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좀 맞서 싸워야 할 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챕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챕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신 허윤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필진들의 그 북토크에 대해서는 다 마쳤는데요. 현장에 이제 줌에 아까 보니까 우리 회원 중에 정규천 교수님께서 언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우리 필진이 아니지만 자리를 지켜주시고 한마디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그 컴퓨터 스피커를 끄시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시간을 못 드립니다. 짧게 한 3분 내외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책 나온 거 사실 몰랐는데요. 예, 방금 제가 검색해보고 귀한 책, 중요한 책 쓰셨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 북챕터인지 북토크인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반가운 얼굴도 보고 있는데 일단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들 들으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좋은 말씀들 주셔서 도움됐고요. 하나 이렇게 궁금한 게 이정환 선생님 페북에다 올리셨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즈인가요? 어느 쪽 AP인가요? 예, 한국 기자를 뽑는데 멀티태스킹, 그 다음에 시각화 쪽에 요구를 하는, 그러면서 역시 그쪽 흐름이 그렇다라면서 그에 비춰 우리는 조금 뭔가 다르거나 지체되어 있음, 뭐 이런 뉘앙스를 슬쩍 비춰서 잘 따라잡고 계시다 생각했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뉴욕타임즈나 이쪽에 2020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래서 야마야는 시각화야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들의 쓰신 이 저널리즘의 어떤 변화에 대한 진단이 그 문제를 조금 살짝 빠뜨린 것 같거나 좀 해서 혹시 제가 늦게 와서 그 부분을 제가 놓쳤는지 아니면 오늘의 언어들이 여전히 모포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 변화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저널리즘 생태계의 아주 급격한 변화와 실질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지향들, 그중에 요구들, 그에 비춰 우리가 돌아보거나 저널리즘이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지점, 바로 그 스타일, 형식, 미학 혹은 그 뭔가 시각성이라는 것에 다시 되돌아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널리즘의 근대적 시작은 사실 글쓰기도 됐지만 뭐 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보면 뭐 그냥 단순히 글의 죽음과 그림의 어떤 그런 뭐 대중들이 관심 가져 이렇게만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들 책 구성에서 됐는지 또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한번 그냥 질문과 코멘트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냥 이정환 선생님 어떤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필진으로 참여하시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문제 매우 중요하지만 아마 저희 책에 그런 부분 빠져 있다면 사실 아마 저희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아직 밝은 세대는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늘 가서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 중요하다, 뭐 디지털 퍼스트 중요하다고 늘 약을 빨고 다니는데, 사실 그게 부차적이라기보다는 더 급한 문제는 우리 저널리즘 콘텐츠의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걸 어떻게 디지털로 이렇게 가공할 것인가는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 문제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신문 일면 머릿기사 종이신문에 내보내고 또 그걸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내보냈지만 결국 이걸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걸 신문에 맞게 포장하고 디지털로 포장하는 건 그 다음 단계인 것인데, 사실 우리가 애초에 디지털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저는 못 보실 찐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정규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지털 뉴스 양식, 디지털 뉴스의 어떤 미학 이런 우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널리즘이 끊임없는 어떤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랄까 캐리커처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의 발전과 더불어 어떤 양식화시켜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뭐 급격하게 우리 사실 앞서 김동훈 박사님 페이퍼에서 잠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유경현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컨텐츠라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컨텐츠로서의 뉴스 디지털 뉴스의 양식의 문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디지털 모포시스 관점에서 그죠? 모포시스 관점에서 분명히 다룰 만한 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예, 생산 조직과 저널리스트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수용자까지 그렇게 이제 했고 만약에 필요하면 아마 뭐 이 작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할지 어떨지 모릅니다만 한다면 뭐랄까 참 잘할 수 있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했던 것은 서론에도 썼습니다만 사실 제 주변에서도 그냥 무심코 참 이 기레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왜 너무 참 안타깝죠. 그죠? 뭐 검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 사회에 그래서 뭐 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와 다르게 너무 그런 용어 글자 세 글자에 깊이 파여 있는 그런 용어적인 어떤 아픔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정보 역진이라는 예전에는 신문이 말을 하고 방송이 말을 하면 그건 다 그냥 하나의 진실 여러 진실 중에 하나의 진실이지만 나머지 다른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평가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컨대 뭐 뉴스뿐만 아닙니다. OTT에서 이제 시리즈물도 같은 경우도 문화평론가 뭐 전문가라고 하는 문화평론가의 말이 더 이상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2번, 3번, 4번 돌려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역진이 분명히 있고 그 속에서 저희들은 이 기레기라는 용어가 제목에서 우리 부제에서 보는 것처럼 21세기 저널리즘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새로운 형태 변이를 위한 하나의 지표가 아니겠는가라는 뭐 나름의 그런 의미를 좀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어떤 형태 변이일 거냐는 아마 정규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까지 뭔가 이렇게 지금은 뭐 그날 진단 중심으로 이 책에서 주로 각 네 개 파트에 진단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형태 변이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책에서 크게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제는 좀 같이 고민도 하고 이번 뭐 언론정보학회 22대 오늘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본다면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참여해주신 13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또 플로어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플로어에서 자리 지켜주신 정규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다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그 저널리즘 머퍼시스 북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